크게 길게 봐서 그러니까 1년에 한 40회를 하면은 그중에 한 30번 정도만 참여해도 이게 부쩍 늘어요. 벌써 1년 지나고 나면은 생각하는 게 세상을 보고 이런 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쁘시면 바쁘신 대로 뭐 부담 가지지 마시고 빠지시더라도 그 다음에 또 나오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중간중간 뭐 끊어지고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실 게 없습니다. 나중에 다 돌아들어서 연결되니까요. 예.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도라든지 이런 내용, 주장이 뭐냐 이런 걸에는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물론 그것도 다 꼼꼼히 보시겠지만은요. 일단 처음에는 아무래도 제가 좀 이렇게 떠드는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배경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이런 좀 고고학적인 얘기,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많이들 익숙하지 않으시니까요. 그 다음에 또 요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당장 이런 얘기 나오지만은 이제 우리가 오늘은 아마 못할 거고 다음 주부터 한참 아마 얘기될 텐데, 보통 80년대, 90년대들 대학을 나오셨잖아요. 그때랑은 또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배우는 게.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배운 내용은 이제 교수님들한테 배운 건데, 그분들은 20세기 중반이나 초반 내용을 배워서 오신 거잖아요. 유학 가서. 보통, 그죠? 유학 가서 배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80년대, 90년대 대학에서 배운 내용은 그분들이 70년대, 80년대 또는 뭐 60년대에 뭐 유학을 갔다고 하면은요, 가서 배운 내용인데, 그러면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배운 내용은 그러면 그 당시 이제 특히 이제 서구 사회에서 막 진행되던 내용을 배운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걸 또 가르치는 교수들은 그 앞에 걸 배우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거를 주로 20세기 초반이나 중반 그때 내용을 가르친 거를 배워와서 우리나라 또 건너와서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배운 거니까 사실은 뭐 한 세대는 늦는다고 봐야 돼요. 한 30년 정도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죠. 근데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왜냐면 그런 뭐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든지 이런 루트가 그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이제 세계화되기 전엔, 특히나 또 세계화나 정보화되기 전에는. 그래서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좀 지체가 됐죠. 좀 지체됐는데 이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책 내용 앞부분에 특히 이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80년대, 90년대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은 뭐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뀌기도 했고, 또 그런 딜레이 때문에 우리가 잘 접하지 못했던 내용들. 근데 물론 사실 바뀐 게 사실 무지 많습니다. 이게 특히 90년대 이후에, 1990년대 이후 20세기 말엽하고 21세기가 되면서 이제 뇌과학이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하고요. 뇌과학. 물론 그 전에 분자생물학이 획기적으로 발전했지만 분자생물학 발전하고 뇌과학이 발전하고 고고학적으로도 그런 유전적인 기법들이나 이런 것 등등에서 정말 많은 새로운 이론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요. 이제 구소련이 이제 망한 이후부터 세계가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앞부분에,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대학을 나오거나 이제 그때 뭐 교양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했던 분들을 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물론 저도 사실 그 뒤에 배운 거죠. 저도 80년대, 90년대 대학을 나왔으니까 이제 옛날 것만 주로 배웠거든요. 뭐 철학 그러면은 뭐 20세기 초반 정도까지만 배우다 말고 뭐 그랬죠. 보통 문학도 그렇고 다 이제 그때 게 단 줄 알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접하게 된 내용들은 뭐 전혀 예전 거는 통용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통용되지 않는다기보다는 좀 이야기가 다 되지 않은 그러니까 미완의 이야기들이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길게 하지 않고요. 그래서 배경적인 얘기를 좀 앞부분에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배경이라든지 뭐 새로운 학문적인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책에 한편으로는 종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20세기 중후반까지 그 시대가 이제 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그 시대에 새로 열린 과학이나 이런 지식적인 측면에서 새로 밝혀진 내용들이 이제 많이 이제 종합됐죠. 그리고 물론 또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한 10년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이거에서 또 바뀐 것들이 있어요. 또 틀렸다든지 또는 뭐 틀렸다기보다는 뭐 이제 새로 밝혀진 내용들이 이제 추가되거나 뭐 고쳐질 필요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에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얘기기도 하고요. 요약.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긴 했는데, 뭐 오늘도 뭐 부지런히 가겠지만은 일단 큰 틀에서 요약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이 저희 때는 접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이라든지 뭐 뇌과학이라든지 이런 거요. 또는 고고 역사학적인 얘기도 완전히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저희 때는 저 이제 88학번인데요. 80년대 대학 80년대 90년대 그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주로 많이 듣는 과목들이 이제 그런 거였죠. 뭐 이제 아무래도 마르크스 이런 과목도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요. 이제 문학이라 그러면은 뭐 한국 근대 문학사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교양이라 그러면 주로 이제 그런 거.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 학교 다니는 애들은 지금 이제 20학번, 21학번, 2학번 애들은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이 과목. 진화 심리학 또는 누구 밖에 공간. 그러니까 밖에 뭔가 사무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강 신청하는 과목이 문화와 그러니까 진화와 인간 문화와 진화 심리학, 진화와 관련된 이런 과목들이 가장 많이 듣고요. 학생들이 많이 듣는 과목, 또 뇌과학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과들이 막 개설돼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많이 지원을 하고 많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고고학 역사 이런 것도 예전하고 또 많이 바뀌긴 했죠. 어쨌든 그래서요.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기초 교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압축시킨 거죠. 제가 좀 많이 단순화시켜서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우발 하라리 사실 그걸 사실 바탕으로 깔고 있어요. 그거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이제 진화 심리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의 심리, 그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결국 진화의 산물이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죠. 그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진화 심리학의 기본 전제는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이 뇌 속에 존재하는 석기시대의 마음이다. 이렇게 현대인이 현대 옷을 입고 이제 거울을 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 속에는 이런 원시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길게 봐서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길게 보고 나니까 이게 우리 인류 진화사에서 오랜 기간을 차지하는 선사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마음과 몸을 이제 분리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몸과 마음이 결합된 이 시스템이 거의 대부분 그때 갖춰졌다. 그때 수백만 년의 기간 동안. 그래서 문명 이후의 기간은 0몇 %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적인 변화의 시간, 변이의 시간을 고려하면은 특별히 바뀐 게 없다.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요런 표현을 그래서 많이 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양복을 입은 원시인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죠? 요거 대신에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양복을 입은.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를 탐구할 때, 이제 결국 이제 요게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환경에서 출시된 시스템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도 몇 년도에 출시됐느냐? 에 따라서 그 성능이 그죠? 그 성능이나 어떤 기능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게 중요하다. 그죠? 우리 시스템의 성능, 그죠? 그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언제 출시됐느냐? 그죠? 그 특정한 시기, 특정한 환경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커다랗게 이야기하면 결국 이 두 개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지난 수백만 년의 시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공간적으로는 이제 아프리카 사바나로 보겠습니다. 사바나. 그러니까 요거는 그 정글이 아닌 거죠. 그거 하나 정도, 그죠? 아프리카의 그 열대 우림, 그건 아니고 거기서 트인 어떤 사바나 환경,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수백만 년을 그러면 어디서 잘라서 우리라고 볼 거냐? 사실은 자를 수는 없죠. 생명의 출현 이후부터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와 세균이 공유하고 있는 이 유전 기작이라는 게 50% 이상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고, 아니면 포유류 등등 해서 이제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점을 정해볼 수 있지만은요. 우리라 그랬을 때 일단 우리가 다른 종들이라든지 다른 존재들, 다른 동물들, 식물들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주목을 해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잘라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처음에 나왔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고요, 그죠? 인간이 여기가 있고, 어디서부터 이제 우리가 왔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긴 해요. 그러니까 공룡 멸종. 그러니까 이게 파충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포유류가 번성하게 된 건데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저것도 이제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로부터 해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그 꽃을 좋아하게 되는 심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꽃이라는 게 원래 있던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요, 꽃은 공룡 시대 중반쯤에 나와가지고 꽃이 피면서 결국 공룡이 멸종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것도 아주 재밌어요. 그 얘기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꽃을 다 좋아하는데 그게 왜냐하면은 이게 이 이후에 그 세계에 적응해서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은요.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요. 어쨌든 한 시대가 끝나고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하고 포유류가 쭉 번성을 하다가 특히 그 중에 이제 이런 원숭이, 그다음에 영장류, 그다음에 이러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순서가 있다 그랬죠, 그죠? 어떤 그런 긴팔, 원숭이 뭐 그런 것 등등 해서 오랑우탄하고 갈라지고 고릴라하고 갈라지고 침팬지하고 보노보가 갈라진 그 시점. 그래서 여기가 어떤 조상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나? 저기 지난번에 봤었죠, 그죠? 어디야? 네, 그죠? 22페이지에 봤었죠, 그죠? 불과 22페이지, 그죠? 22페이지. 복습자 할 겸, 그러니까 많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워낙 이런 얘기들이, 그냥 기본으로 깔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세대는 이걸 기본으로 대학교에서는 다 배우고 막 외우고 시험 치고 나오니까요. 또 새로운 세대라고 얘기하려면 이런 것도 이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그죠? 22페이지 끝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불과 600만 년 전 단 한 마리 암컷 유인원, 그러니까 꼬리 없는 원숭이 중에서 꼬리 없는 쪽이죠. 우리는 꼬리 없는 쪽으로 진화했고 이거 오랑우탄, 고릴라, 뭐 침팬지인지 꼬리가 없잖아요. 그죠? 저 꼬리 있는 쪽 원숭이가 아니라. 그래서 암컷 유인원 딸을 둘 낳았는데 그중 한 마리는 침팬지 수상이 되고 다른 한 마리 우리 중에 할머니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져 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된 게 아니라 뭔지 몰라요.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둘이 갈라져서 한쪽은 오늘날의 침팬지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침팬지는 아닌 거죠.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공통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부를 때 공통조상. 그래서 침팬지가 된 거고 하나는 결국 인간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건 뭐 유전학적으로 추적한 결과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정확히는 800만에서 600만 년 전 사이인데 이번 할애는 좀 짧게 잡았더라고요. 이 사이에 유전적으로 섞이고 변이들을 추적해 보면 이때쯤에 갈라졌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거를 이제 시점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시점. 우리가 언제부터 그러니까 우리라고 했을 때 어쨌든 갈라진 것, 그죠? 갈라진 그 지점 요때를 독자적인 진화를 걸어오기 시작한 그거를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우리라고 할 때 저건 좀 멀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금 나온 것처럼 한 600만 년에서 800만 년 사이에 이제 갈라져 가지고 한쪽은 저쪽은 침팬지로 갔고 이제 갈라져서 나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어요, 그죠? 물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가다가 갈라져가지고 우리가 나온 건데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르디피테쿠스, 그죠? 파란트로푸스 등등 다양한 우리 반개의 친척들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의 어떤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호모, 그죠? 호모 우리가 호모라는 게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그죠?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에렉투스, 그죠?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이런 호모자를 붙이는 그런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호모 속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죠? 호모 속, 그죠? 그러니까 계문광목 과속종에서 호모 속이라고 부른 거. 그래서 요게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300만 년에서 200만 년 전 사이. 그 사이에 이제 출현했다고 여겨집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요거를 대충 지질학적인 연대기로 말하면은 홍적세라 그래요. 홍적세 들어보셨어요? 홍적세, 그죠? 홍적세 막 홍수가 나고 막 쌓이고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죠? 어쨌든 홍적세 기간에 이제 대부분 이제 말 그대로 이건 친척이죠. 사촌, 그죠? 가까운, 가까운 친척, 호모라고 불리는 다양한 종들이 번성을 했다. 그래서 다양한 호모 속에 속한 다양한 종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라고 하면, 그죠? 호모
만 잡은 요 이후, 그죠? 어쨌든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건 물론 당연히 오스트랄로피테쿠스하고 차이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현생 인류, 그죠? 현생 인류라 그러면은 호모 사피엔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구분을 하긴 했는데요. 요즘엔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냥 합니다. 그래서 현생 인류, 우리가 지나간 거는 한 20만 년 전쯤, 뭐 30만 년, 20만 년 전쯤 이 동부에서 요즘엔 좀 남부로 내려갔습니다. 또 이것도 예전에 한 요 동부로 봤는데 요즘엔 이건 남부 같다. 약간 동남부 쪽에서 이쪽에서 최초로 호모 사피엔스가 진화해서 출현해서 이제 결국 이제 전 세계로 퍼져가가지고 오늘날에 이른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다른 종들을 다 몰아내고. 그러면 이제 우리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우리에 대한 연구를 할 때 호모 사피엔스만 탐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종이니까 이거. 호모 네안데르탈인이나 이런 건 우리가 아닌 거지. 어떻게 보면 맞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것만 연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 요게 이제 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25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 오류를 이제 바로잡기 위한, 그러니까 25페이지는 오류, 25페이지에 밑에 둘째 문단이 이제, 그죠?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들 종을 단일 계보로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죠? 그러니까 에르가스터가 에렉투스를 낳고 에렉투스가 네안데르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 오류. 그러니까 이 오류가 어디서 나왔다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하고 그 현재 중심성이에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그러니까 현재를 중심으로 이제 과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얘들이 다 우리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현재 이르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과거를 해석하는 이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그 위그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역사학에서는요. 그러니까 과거 모든 일들이 오늘날에 이르기 위해 했던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얘들이 존재한 게 오늘날 호모 사피엔스 이르기 위해 존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중심적 관점이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오류를 지적한 게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에 따르면 얘 다음에 얘가 멸종하면서 얘를 낳고 얘 다음에 얘가 멸종하면서 얘를 낳고 그런 식의 직선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게 자기 중심성을 깨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쓴 것처럼 그죠? 하나의 종이 멸종하면서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그죠? 공존하다가 그 중에 번성하는 것도 있고, 멸종하는 것도 있고, 어떤 변이가 생겨서 새로운 종이 탄생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죠? 그렇게 뒤죽박죽 된 상태에서 사라지고, 생기고 하다가 이제 우리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 동남부에서.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아까 그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라 그랬을 때 저 끝에 그죠? 한 800만 년 전에서 오스트랄피테쿠스로부터 쭉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오스트랄피테쿠스가 나름 진화해가지고 한 100만 년 전 정도까지도 살았었어요. 100만 년 정도까지 오스트랄피테쿠스가 나름 진화해서. 그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호모속이죠. 호모속. 그러니까 홍적세라고 하는 대략 200만 년, 300만 년 전에 호모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져 나온 건데요. 갈라져 나와서 이 호모 속이 출현을 해서 그것들이 더 다양하게 이런 종들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면서 이제 쭉 오늘날까지 온 거고 그런데 29,000년 전에 호모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하면서 우리만 남은 거죠. 우리만. 29,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만 남은 거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럼 언제 나왔느냐? 우리는 대략 한 30만 년 전에 출현해서 오늘날까지 이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요거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인지혁명, 그죠? 유발 하레리가 부르는 인지혁명이었다. 한 7만 년 전으로 이제 유발 하레리는 얘기하는데 이것도 뭐 학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맞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 보라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의 인간 친척 중에서 네안데르탈인 약간 우리 원신 조상 아니야?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존재했던 우리의 친척들을 무조건 우리의 조상으로 여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자기중심적인, 그죠? 오늘날의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오늘날 우리의 이르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얘기고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요. 그 관계가 요거랑 똑같지는 않지만은 요렇게 이제 볼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셰퍼드가 우리 호모 사피엔스고 불독이 뭐 네안데르탈인이고 웰시코기가 뭐 다른 거고 뭐 치와가 이게 호모 플로렌시스 아주 키 작은 그런 거고. 그래서 요거 다 동일하게 개지만, 그죠? 개지만 겉모습도 다르고 지능이나 성격도 상당히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 정도가 매우 다르질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인간인데, 그죠? 다 개인데 딱 봐도 다른 것처럼 얘들도 인간인데 딱 봐도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요. 이거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공현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게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말한 정의랑은 잘 맞아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 질문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동일한 관계는 아닙니다. 이 개랑은, 그죠? 그건 좀 이따 우리 읽을 때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요, 그 35쪽이요, 교배이론, 그거 읽을 때 간단히 나오실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개, 이 불독, 치아와 셰퍼드, 이렇게 비유했을 때, 그러니까 셰퍼드가 나머지 종들을 모두 몰아내고 유일하게 남은 것과 같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얘들도 인간이 아니라고 말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인간이 아니다. 우리만이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주 심각한 그 자기중심성 또는 인간중심성에서 비롯된 잘못된 사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만 남았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궁금한데 그러면 우리의 조상은 뭐예요? 조상은 그러니까 이게 직계 조상을 따지면은요, 그게 이제 명확하지가 않죠. 아직도 모르는데 아마 호모 사피엔스는 아마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정도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게. 근데 요거냐 호모 에렉투스냐 아니면 그러니까 이 다 조상들이라고 믿어집니다. 요 에르가스트라든지 그러니까 에렉투스가 좀 광범위하게 존재했거든요. 이거 에렉투스의 어떤 에서 갈라져 나온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거. 그러니까 공룡이 우리의 조상이야라고 말하기는 그거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공룡. 그러니까 새의 조상이 공룡입니다. 예. 새. 우리의 이전에 존재했던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나는 뭐 그런.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다고 해서 조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유전적인 계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룡 시대에 살았던 조그마한 포유류들, 쥐 같은 건 우리 조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쥐. 이제 물론 지금의 쥐는 아니지만은요. 그 당시 쥐는 결국 그 쥐가 그다음에 그 쥐를 좀 더 올라가다 보면은 오리, 너구리 같은 이런 단공류가 나오고요. 그것도 조상이 되는 거고요. 또 그걸 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엔 나중에는 한참 올라가다 보면 결국엔 멍게나 불가사리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결국 조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요. 물론 최초의 어떤 세균, 세포가 있었겠고요. 최초의 세포가. 근데 어쨌든 공룡은 아니겠죠. 공룡은 이미 그 전에 갈라져서 막 이렇게 따로 지나간 거. 그러니까 침팬지가 저희 조상이 아니잖아요. 침팬지. 그러니까 다윈 시대 잘못 생각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침팬지를 계속 놔두면은 나중에 인간 되는 거냐? 그게 아닌 거죠. 침팬지는 쥐가 따로 독자적으로 진화해서 현재 이런 거고 침팬지를 놔둔다고 인간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생명의 역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은 재밌는 책, 좀 쉬운 책이 있으면은 나중에 또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누구냐를 연구할 때 이것도 이제 비유예요. 그럼 우리가 개의 본성에 대해서 연구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어느 범위까지 연구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현재 셰퍼드만 남아있다가 가지고 셰퍼드만 연구해서는 부족하죠. 그죠? 셰퍼드의 쫑긋한 기 이런 것만 해서 부족해. 지금 우리밖에 안 남아있지만 우리만 연구해서는 좀 부족하고 그 외 친척종들, 그죠? 불독, 치와도 개니까 얘들도 연구할 수 있다면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화석 연구하는 이유죠. 그죠?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그죠? 하이델베르겐인이라든지 이런 북경 원인, 이런 사람 뼈도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랑 다르다기보다는
우리가 다르지만 물론 이런 의미에서 그죠? 셰퍼드만 남았다 그래서 셰퍼드만 연구하면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것도 연구해야 될 거고 그죠? 그 개의 친척 정도도 연구해야만 개가 뭔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개의 직계 조상이 되는 늑대도 연구하면 좋겠죠, 그죠? 개가 무엇인지 아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그 호모 속이니까 야 이거부터만 연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건 좀 다르지 않느, 좀 멀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러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항상 우리가 그 고등학교 시간에 배우는 이유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바로 거기서 나왔다고 우리가 거의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개를 알기 위해서는 늑대도 아는 게 그죠? 늑대랑 뭐 지금 큰 차이도 없잖아요. 개는 그 번식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개의 직계조상에 대한 늑대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먼 조상이 될 수 있는 뭐 조상인 것 같아요. 근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등도 연구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어디까지 정하냐는 물론 임의적인 거고요. 우리 이제 그 계통을 따라서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무자로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의 뇌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 그 얘기는 여기는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나중에 여러 가지로 중요한 얘기일 텐데요. 우리가 출연한 곳이 이제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정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동남부의 사바나 초원. 근데 물론 사바나도 다양합니다. 환경이 다양해요. 그죠? 이렇게 좀 약간 건조한 것도 있고, 뭐 이런 멀리 이제 이 킬리만자로가 이렇게 구름에 가려져 있습니다. 요런 거, 세렝게티 초원, 그죠? 아니면 보다 건조한 북쪽 어디야, 이디오피아, 그런 쪽 가까운 그런 지역, 수단, 이디오피아, 그런 쪽보다 건조한 쪽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정글 출신은 아니고 이런 출신인데, 이것이 이제 함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우리 현재. 이 미학적으로 또 중요한 얘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원을 만들 때, 이 서울대학교도 지금 계속 갈아엎고 새로운 뭐 정원 만들고 어쩌고 하는데 정원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고 했을 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르게 안 만들어요, 절대. 그러니까 생태적으로는 나무를 빽빽히 심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죠. 우리 서울대학교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근데 그렇게 안 만들고 꼭 잔디를 유지하고 나무 적당히, 관목 적당히 한쪽에 물 흐르게 만들고 그러면 야, 요게 아주 보기 좋다,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우리 본성상 그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미적으로. 정원 조경에서 벌써 아주 너무나 그 전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전제가. 우리 그 유전적인 성향이 전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진화미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나중에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그것도 중요한 얘기 중에 한 가지죠. 자,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여기서 출현했지만 이 적응력이 뛰어나가지고, 그죠? 뭐 북극 가서도 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죠? 호주로 넘어가기도 하고. 자, 됐습니다. 인간 사피엔스가 조기에서 사는 기간이 제일 깁니까? 그렇죠. 기간적으로는 그죠. 기간적으로는 제일 길기도 하고 나무에서 내려와서 처음 활동한 지역 저 지역이고 그렇죠.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정글에서 멀어져 가지고 이미 그죠. 정글에 그 꼬리 달린 원숭이들, 정글에는 꼬리가 달린 원숭이들이 살잖아요. 나무 타는 것들은 그죠. 근데 꼬리를 떼고 나왔다는 건 벌써 이게 사바나로 나온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이유는 물론 정확히는 모르죠. 여러 가지 기후적인 변화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적응을 하면서 살았는데 뭐 제일 긴 기간이죠. 여기서 출연했고요. 또 우리 정원. 저 환경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제일 편안하게 그렇죠. 편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딱 봤을 때 야, 이렇게 돼야지 이게 창문 열었는데 뭐 숲이 빽빽하게 있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건조하다든지 이러면 또 싫어야지. 그러니까 항상 또 물도 흐르게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물도 또 넘쳐나면 안 좋아하고 또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지난 시간 했던 얘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했던 얘기랑 가장 배경이 된 얘기를 했고요. 오늘 또 이제 새로운 얘기, 또 중요한 얘기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을 보시겠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24페이지, 25페이지 그런 얘기 쭉 했었죠. 그 다음에 26페이지까지 갔던 얘기죠. 그죠? 저희가 26페이지까지 갔습니다. 26페이지. 맨 윗문단까지 읽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의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얘기죠. 정말 중요한 얘기죠. 이제 이게.
생각의 비용,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 존재인데 비용이란 말. 비용이 사실 우리가 오늘날 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하지만 진화에서도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진화를 잘 보면은 이 경제적인 어떤 아이디어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간의 여러 종은 차이도 많지만 공통점도 많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아시겠죠? 그죠? 여러 종이라는 게 호모 사피엔스도 있고, 호모 네안데르탈인도 있고, 그죠? 호모 에렉투스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우선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뇌가 예외적으로 크다. 그래서 무게가 60kg인 포유동물의 뇌는 보통 200세제곱센티미터인데 비해 250만 년 전에 살았던 가장 초기의 인류, 이게 이제 아까 호모속, 그죠? 호모속, 출현한, 보통 호모 에르가스테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초기 인류의 뇌 용적이 그러니까 600cc, 그죠? c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600cc. 우리 우유 생각하시면 됩니다. 600cc 였고, 현대의 사피엔스는 평균 1200에서 1400 세제곱센티미터에 달한다. 네안데르탈인의 뇌는 이보다 더 컸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한 1450에서 1550까지도 가장 큰 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사이즈가 약간 줄은 거예요. 네안데르탈인보다 줄었고, 그다음에 또 그 사피엔스도 그 예전 사피엔스보다 조금 더 줄었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줄었다. 우리가 수만 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그 진화 과정에서 큰 뇌가 선호되는 것을 구태여 뇌를 굴려볼 필요도 없이 당연한 일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레토릭이죠, 그죠? 그 수사적으로. 그러니까 생각 안 해도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다 이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데요. 바로 나옵니다. 우리는 자신의 높은 지능에 현혹된 나머지 지적인 능력은 크면 클수록 좋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지금쯤 고양이과에서도 미적분을 할 수 있는 개체가 출현했을 것이고, 개구리는 지금쯤 나름의 우주계획을 주범시켰어야 하지 않겠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게 사실이라면은 고양이도 계속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그죠? 머리가 커졌을, 지적인 능력이 커졌을 것이고, 그죠? 개구리, 양서류도 지적인 능력이 크면 좋으니까, 그죠? 더 큰 쪽으로 진화를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겁니다. 실상을 말하자면 커다란 뇌는 자원을 고갈시키는 밑빠진 독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갖고 다니기 어렵다. 커다란 두개골 안에 있으면 더 그렇다. 자, 2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심지어 연료도 많이 소모한다. 호모 사피엔스의 뇌는 몸무게의 2에서 3%를 차지할 뿐이지만, 그래서 이제 cc가 그 무게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1.4kg도 안 되는, 그죠? 우리의 뇌는 1.35kg, 1.4kg도 안 되는데, 내가 소모하는 에너지는 신체가 휴식 상태일 때 전체의 25%, 그러니까 20%가 넘어요. 막 움직여도 20%가 넘게 항상 우리 뇌가 이렇게 에너지를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금방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끌어다 쓰고 있는데 우리 뇌가. 반면에 다른 유인원의 뇌가 소모하는 에너지는 신체가 휴식 상태일 때 전체의 8%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침팬지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 예를 들자면 침팬지는 한 400cc에서 500cc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뇌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비율이 3분의 1로 줄은 거죠. 갖다 쓰는 비율이. 그러니까 25%를 3분의 1로 하면은 대충 8%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뇌 크기 자체가 한 3분의 1. 침팬지가 한 400cc에서 500cc 사이. 그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데 요 비용 문제,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그렇게 많이 투여하면은 그만큼의 당연히 이득이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죠? 진화에서도 이득이 없는 투자는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화라는 게요, 상당히 단기적인 시각. 그래서 당장밖에 몰라요. 당장 하루하루밖에 몰라요. 당장 내일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진화 유전자는 맹목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멀리 내다보질 않고 당장의 현안에만 급한데,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하니까 미리 뇌 용량을 키워두자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당시에 필요했으니까 내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거 다 중요한 논리예요. 뭐가 필요하니까 커졌다. 내가 그게 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인류는 뇌가 커지면서 두 가지 대가를 지불했다. 첫째, 식량을 찾아다니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 이유는 이제 그 연료를 많이 소모하니까, 그죠? 그만큼 그 열량 소비량이 크니까 그 식량이 공급이 돼야 되니까요. 둘째, 근육이 퇴화했다. 국방 예산을 교육 부문으로 전용하는 정부처럼 인류는 근육에 쓸 에너지를 뉴런에 투입했다. 그죠? 신경망을 관리하고 그걸 돌리는데 거기에 투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프리카의 대초원에서 살아남기 좋은 전략이었다고 성급히 결론을 내려버릴 수는 없다. 침팬지는 호모사피엔스와 논쟁을 벌여 이길 수는 없지만 인간을 헝겊 인형처럼 찢어버릴 완료가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침팬지 힘이 엄청 셉니다. 그리고 보기엔 침팬지 작아 보이지만 작은데도 힘 엄청 세. 엄청 세. 이 손 나귀 힘이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 셉니다. 근육의 힘이. 자, 그럼 결국 이제 왜 이랬을까? 그게 이제 아주 아주 재미있는 주제이면서 중요한 주제겠죠. 왜 이렇게 뇌가 커졌느냐? 오늘날 우리의 큰 뇌는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 덕분에 우리는 자동차와 총을 만들 수 있다. 자동차 덕분에 우리는 침팬지보다 훨씬 빨리 이동할 수 있고 레슬링을 하는 대신 총으로 안전한 거리에서 침팬지를 쏠 수 있다. 하지만 차와 총은 최근에 등장한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신경망은 200만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그 200만 년 동안 사용한 게 총이나 이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주로 사용한 게 몇몇 돌칼과 날카로운 막대기를 제외한다면 그것이 이룬 성과는 극히 미미했다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이런 그 물질 도구적인 측면에서는 별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커다란 뇌를 가지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지난 200만 년간 인간의 엄청난 뇌 용량 증가를 일으켰을까? 솔직히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제 이걸 하라리가 썼습니다. 솔직히 이제 뭐 확실한 답은 모르니까요. 이게 확실한 답은 모른다는 면에서는 맞는데, 하지만 아주 유력한 이야기는 있죠. 그리고 뭐 거의 그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회적 뇌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뇌가 커졌느냐? 지금 요 읽은 대목하고 요 부분이요. 요 부분. 그래서요. 요거를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책을 또 읽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있었죠, 그죠? 우리의 뇌는 무엇을 위한 거냐? 왜 이렇게 커졌느냐? 뇌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생각이 일단 틀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야, 뇌가 크면 무조건 좋지, 그죠? 지적인 능력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니냐? 그죠? 지적인 능력은.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적인 능력이라고 단순히 말해버리지만 그게 과연 그런가? 그래서 오래된 관점, 사실 20세기 중반까지 계속 지배했던, 그러니까 데카르트 이래, 물론 데카르트도 아니에요. 지금 바로 나오네. 그죠?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물음.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서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느냐. 그죠? 만물의 영장.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해서 지구상의 그 어떤 다른 존재도 이루내지 못했던 현재 수준의 발전된 문명,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총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딱 보면은 야, 그거 우리 두뇌 때문이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위그 인터프리테이션, 그죠?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래된 일반적 답변.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존재들보다 지능이 뛰어난 거다. 근데 지능하면은 뭐 커다란 뇌지, 그죠? 인간의 뛰어난 지능은 인간이 커다란 뇌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커다란 뇌는 뇌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죠? 맞기는 맞는데 차이가, 그죠? 커다란 뇌라는 게 맞긴 맞는데 그 지능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능. 자, 그래서 어쨌든 저런 답변으로 나온 얘기가 결국 이런 얘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거의 의심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지능의 핵심은 이성이 있다는 거죠. 따지는 능력, 그죠? 도구를 따져가지고 또 자동차를 만들고 총을 만들고 이거 따지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커다란 뇌로 인해 이성이 발달했고 그 이성이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이제 수천 년 전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죠?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그죠? 로고스의 동물이다. 로고스는 물론 말, 그죠? 언어잖아요. 말을 하고 논리를 따지고 따지는 결국 따진다는 겁니다. 따지는 그런 존재다. 또 데카르트가 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의 본질은 사고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본질은 이성, 사고, 그것 때문에 다른 거고, 동물들은
그냥 동물적인 본능, 또 그 어떤 뭐 감정이라는 말도 쓰긴 하는데 감정이라기보다 뭐 당장 어떤 본능이나 어떤 자극에 끌려서 이랬다 저랬다는 존재고 인간은 하지만 뭔가 생각할 줄 안다. 그게 다른 거 아니냐. 그게 결국 커다란 뇌 아니냐. 근데 이제 그 커다란 뇌는 우리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신피질이에요. 그죠? 주로 신피질이 출현하여 확정된 것이다. 뭐 신피질 또는 대뇌피질이라고 합니다. 신피질.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밖에 이제 우리 이제 뇌를 이렇게 보자면은요, 요게 아주 대중적으로 우리 뇌를 설명할 때 많이 설명하는 삼중뇌 이론입니다. 뇌가 3단계로 이렇게 진화해 왔다. 그러니까 층을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쌓으면서 진화해 왔다라는 아주 대중적으로 딱 봐도 직관적이잖아요. 그죠? 직관적으로. 그런 것 같아. 진화 순서가, 그렇지. 맨 처음에 뭔가 파충류의 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파충류의 뇌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생명 중추, 어떤 수면, 각성, 체온, 호흡, 식욕, 성욕 등을 담당하는, 그죠? 파충류 아주 본능적인 그런 거를 담당하고, 요건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이게 아주 가장 깊이 이렇게 뇌, 간, 이런 게 있고, 그 위에 구포유류의 뇌라고 그래가지고, 구피질, 그죠? 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구피질, 그 밖에 신피질. 그래서, 어떤 감정, 이걸 그래서 대뇌 변연기라 그래요. 림빅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변연계가 우리 인간 감정을 담당한다. 뭐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을 포착하고 대비, 싸움, 도주, 그다음에 감정, 그죠?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원숭이나 이런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 또는 뭡니까 뭐 쥐라든지 고양이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나도 강아지도 있고 개도 나름대로 감정은 있다는 거죠. 감정은 개 같은 경우는 다 개나 고양이나. 근데 이제 개나 고양이가 없는 게 따지는 능력이잖아요. 따지는 능력. 결국은 결국 여기서 오는 거다. 이 밖에 신피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압도적으로 우리 인간이 커진 거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요거 안에 조금 하면은 한 400cc, 500cc 되는 거예요. 요거 약간 하면은. 근데 우리는 이게 확 커지면서 이 신피질 이게 나오면서 어떤 우리의 문명을 창조하고 예술도 하고 과학도 하고 음악도 했다. 휴먼 온리, 그죠? 인간만이 이렇게 큰 피질을 가지고. 결국, 이성적인 사고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게 이 다른 존재와 구별되게 만물의 영장이 된, 그런 이유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요게. 삼중뇌 이론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모델이 잘못된 모델이라고 이제 크게 비판을 받고요. 뇌과학적으로는 맞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딱딱 되질 않아요. 뇌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벌써 지나간 얘기입니다. 이것도 20세기에 나왔던 얘기고요. 지나간 얘기고요. 하지만 대중적으로 너무나 직관적으로 딱 그런 것 같으니까 지난 순서상 그래 파충류, 그죠? 구포유류, 신포유류, 우리 인간 딱 된 거 이렇게 쌓아온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거 정도까지는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이렇게 설명이 왔다는 거예요. 기존에, 그래, 옛날 18, 19세기 사람들도 알았죠. 요 밖에는 요게 결국 우리 인간의 이성을, 그죠? 관장하는 그런 능력, 것이고, 그게 크니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된 거다. 자,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변화한 데는 오래된 답변. 우리 인간 뇌의 신피질 영역에서는 주로 고차원적인 사고, 추상적인 사고, 곧 이성적인 사고가 이루어진다. 그죠? 이성적인 사고.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신피질이 오늘날 맞긴 맞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감각을 지각하고 시각적 대상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그죠?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인식하며 동작을 제어하고 공간을 지각하는 일에서 합리적인 판단하는 것까지 가까이 추론을 하며 언어를 구사하고 우리가 생각이라고 간주하는 모든 능력을 신피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신피질만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게 신피질이 아니라 다 이거랑 연관하면서 작동하고 있는데요. 신피질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피질이 우리의 추상적인 사고 능력, 그죠? 이 바탕이 되고 있다. 우리가 정교한 논리를 따지고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커다란 신피질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원숭이들은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정도까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어쨌든 현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의 사실. 현재 우리 신피질이 이런 용도로 꽤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현재. 그러면 이 신피질이 이걸 하기 위해 진화했느냐? 근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 지난 건 아니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하고 진화시킨 건 아니죠. 원래는 그냥 통화하려고 진화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 스마트폰은 통화 용도는 거의 없고, 그죠? 없고 다른 용도 게임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현재 이거 사용하고 있고 이거 맞는데 중요하고 이거 부정하는 건 아닌데 원래 이거 하려고 진화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아까 나왔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현재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렇게 놓은 것들을 중심으로 과거를 바라보고 해석하면 그 문명을 건설하고 지구의 지배가 된 것을 그걸 바라보면은요, 여기 글씨 보이십니까? 그죠?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을 그 위그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위그가 이게 예전에 그 영국에서 그 위그당, 토리당 들어보셨나요? 그죠? 그 위그예요. 그 위그가 그 자유당인데 걔들이 이제 그 망했잖아요. 그 지금 남은 거는 토리가 이제 보수당이고 그 노동당이 나와가지고 이제 위그당이 이제 망했죠. 그래서 완전 군소정당으로 전락했는데, 그래서 군소정당으로 전락한 다음에 걔들이 말하는 어법이 항상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비판하니까, 그죠? 보수당도 비판하고 노동당도 비판하니까 모든 게 다 니들이 이래이래 해가지고 잘못된 거라고 다 그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다는 아주 유명한 어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역사학에서도 위그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바라보면 그렇게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 그래가지고 야, 이 게임 스마트폰이 원래 게임 용도로 개발된 거다라는 게 아닌 것처럼 원래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상적인 사고를 많이 하지만, 물론 중요하고 그 중요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지구 위에 군림하게 된 것이 추상적인 사고 능력 때문에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게 아니다. 제가 20세기 말, 그 다음에 21세기 들어서 이 이론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했죠. 그거는 사회적 사고 능력 덕분이다. 그러니까 인류가 종으로서 지배적인 유책이 된 까닭이 사회적 사고 능력 덕분인지 모른다는 추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위대한 생각들은 거의 언제나 협동 작업을 통해 열매를 맺어왔고, 우리가 집단의 번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연결과 토대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사회적 사고 능력, 이것 덕분이다. 이거 때문이 아니냐. 자, 그래서요, 한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 그 근거로, 뭐, 얘기할 게 무지 많지만은요, 이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시간상 잠깐 쉬어야죠,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요거 하나만.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이게,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커다란 신경계, 뇌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뇌는 865개의 신경세포라는 것도 잘 몰라요. 저것도 사실 이거 인간의 신경세포 뇌가 몇 개로 되느냐 이거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이제 1,000억 개라 그랬는데 아직은 잘 몰라요. 어쨌든 약간 줄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860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에너지 20%를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곤충의 뇌는 10만 개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860억하고 10만 개는 정말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럼에도 곤충은 지구 역사에 있어서 매우 성공적인 생물체로 137만 종의 동물 중 무려 100만 종의 곤충에 해당합니다. 곤충.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계인의 관점에서 지구를 보면은 이게 곤충의 행성이에요. 곤충 중에서도 개미. 그죠? 숫자로도 그렇고 무게로도 그렇고 무게도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땅속에 있는 개미 이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이 딱 지구를 투시해서 보면은 이게 곤충의 행성인데 아마 지금도 인간은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곤충의 행성인데, 근데 그렇게 성공적인 생명체인데 그 작은 뇌로 학습, 기억, 사회성, 심지어 인간이 보지 못하는 편광이나 자기장도 감지하는 그러니까 사회성이라는 게 이거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개미도 매우 성공적인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근데 개미의 뇌는 뭐 10만 개도 안 돼요, 뇌세포가.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아주 정교한 이 사회 조직,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번성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한 그 동물이 됐거든요. 여기 쓴 것처럼 그 외계인의 관점에서는 정말 지구는 개미 행성으로 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개미.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자연계에서 생존하고, 그러니까 여기 자연계란 말이 중요합니다. 자연계에서 생존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게 필요 없다. 또 마찬가지로 꿀벌은 자외선도 보는데, 가시광선도 보고 자외선도 보는데, 뇌를 비교하면 뭐 정말 몇 개 안 되잖아요. 뇌세포가 우리 인간에 비교하면 뭐 비교도 안 돼요. 꿀벌이나 개미. 요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도 이제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이 또 자기 중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미가 먼저냐 꿀벌이 먼저냐 질문하면은 뭐가 먼저일 것 같아요? 개미가 먼저냐 꿀벌이 먼저냐 어떠실 것 같아요? 개미인 걸로 그냥 생각하기에는 재미. 그죠? 그게 이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왜냐면, 그건 이제 우리가 그 수송수단을 발전시킨 그 순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동차를 만들고 그다음에 비행기 타고 날아갔으니까 그죠? 야 얘가 땅에 먼저 있고 그다음에 꿀벌이 나온 거 아니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진화의 순서는 꿀벌이 먼저고 개미가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곤충 하면은 날개가 다 원래 기본적으로 다 있거든. 날개가. 그러니까 날개가 떨어진 게 개미가 된 거예요. 원래 꿀벌이 먼저 나온 거예요. 꿀벌이. 이게 꽃이 이게 번성하면서 꽃으로 올라가려면 날아다녀야 되니까 그죠? 날개를 가진 벌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중에 날개가 떨어져서 이제 개미가 된 거. 그러니까 여왕개미나 그 쑥개미들은 일부 개미들은 날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꿀벌이 먼저고 개미가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다 우리가 얼마나 오늘날의 아까 말씀드린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죠? 과거를 자꾸 이렇게 재단을 해서 보는 게 객관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입니다. 그런 것도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결론은 요거예요. 이 붉은색, 그죠? 그러나 인간의 뇌도 순수하게 생존에 필요한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인원과 사회를 이루고 섬세한 판단을 하기에 커진 것이다. 물론 이제 그것도 생존을 위한 건데, 그죠? 그러니까 단순한 생존, 그죠? 단순히 그냥 자연계에서 생존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의미의 어떤 그런 생존 때문에 이게 커진 것이다. 이 섬세한 판단이란 결국 사회적 판단을 말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요. 아까 이제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죠. 우리의 이 뇌가 커졌는데 이게 과연 이 고도의 추상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진화하고 발달하고 커진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딱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뇌가 이렇게 커진 것은 수학이 탄생하기 훨씬 전이고 농경이나 문명이 출현하기 한참 전에 이미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죠? 커다란 뇌를 가진 호모사피엔스, 또 호모사피엔스 더 큰 네안데르탈인이 존재했는데 걔들한테는 네안데르탈한테는 수학, 과학, 문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뇌가 커졌는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걸 하기 위해 진화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이미 커졌으면 그 커진 용도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과거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동안. 그죠? 그럼 그게 뭐였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을 게임에 많이 사용하지만, 그죠? 오늘날에 우리는 우리의 뇌를 수상을 사고에 많이 사용하지만 옛날에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게 뭐였겠느냐? 그게 이제 바로 사회적인 문제와 연관된 거 아니겠느냐. 사회적 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우리 뇌가 출현하고 지난 수백만 년 동안의 환경에서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풀어야 하는 압력 같은 것은 없었다. 심지어 사물을 보다 정확하게 지각해야 하는 압력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과학적인 얘기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요거를 보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요까지만 보고 마시겠습니다. 요거 어디 갔지? 요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오늘날의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은 수학, 과학, 공학, 예술, 법률 따지고, 그죠? 이거 골치 아픈데, 야, 내가 이거 하려고 있는 거구나. 다른 존재들은 이거 없잖아.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문명과 함께 생겨난 문제들과 씨름하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애당초 이런 문제들을 풀기에 진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수백만 년 동안 법률 조항을 따지고 과학 문제를 고민하고 미적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건 없었던 거지. 그 수백만 년 동안. 그죠? 아프리카 사바드에서 걸어 다닐 때 그런 게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거 만화를 했는데, 그죠? 이제 이 석기시대에, 그죠? 아빠가 와가지고, 야, 이제 너희들도 구구단을 외워야지 않겠니? 그거 왜요? 외울 필요가 없지. 아마 옛날 그 부족들은 숫자를 몇이나 셌을까요? 별로 셀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숫자라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를 셀 수 있었을까? 셀 수 없을 거예요, 아마. 한 10에서 20 정도? 아마. 그리고, 최근이 아니고, 그 인류학적인 결과 어떤 부족은 그 숫자가 5까지, 그러니까 정글에 사는, 남미 정글에 사는 부족인데요. 그 숫자가 5까지밖에 없어요, 5. 근데 5 이상 셀 일이 없잖아요. 동물을 봐도 그렇고, 야, 내가 동물 10마리 봤어, 개미 10마리, 이런 게 아니죠. 그냥 1, 2, 3, 4, 5, 5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숫자 개념이. 이렇게 가장 적은 숫자 개념을 가진 부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른 부족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우리가 필요가 없지, 사실은. 과거 환경에서 특별히.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뇌는 수학을 싫어하는 게 원래 그렇다는, 원래 잘 못하게 돼 있고 수학을 하려고 지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 얘기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 요거 읽어보시고 하시겠습니다. 자, 27페이지 이제 맨 아래 쪽에서. 자, 그래서 이제 솔직히 우리는 모른다 그랬는데요. 이제 모른다기보다는 이제 오늘날은 요게 거의 우리 이 사회적
능력, 그거 때문에 이 뇌가 커졌다. 아, 그 얘기까지는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문장, 그죠? 한 200만 년간 인간의 엄청난 뇌 용량 증가가 있었는데, 그 왜 그랬느냐? 그거에 대한 그 가설이 그 사회적 두뇌 가설입니다. 저 얘기는 좀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뭐 어렵진 않아요. 금방 요거 간단히요. 어디가. 그러니까 사회적 뇌 가설. 그래서 그 사회적 지능 가설, 뭐 가설이니까요. 뭐 옛날 일을 그 확정은 할 수는 없죠. 근데 오늘날 거의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가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 파일은요,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그 학기말 채점 기간이라서 바빠가지고요. 지난주 거를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파일 다시 좀 내용도 정리해서 지난주 파일하고 이번 파일하고 다음 주 이렇게 다 올려드릴 겁니다. 이 파일은요.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보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제 둘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견해는 이제 요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따지고, 그 기술을 따지고, 도구를 따지고, 그러니까 자연 생물체나 자연을 이런 걸 환경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식량을 잘 구하거나 포식자를 재빨리 피하거나 또는 뭐 도구를 만들거나 해서 자연 세계 속에서 생존 번식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능력, 그죠? 그런 능력이 향상돼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됐다. 그죠?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고 뭐 불을 다스리고 이래서 만물의 영장이 됐다는 게 과거의 견해였는데, 야, 그게 아니라 이 뇌가 커진 거는 결국 사회적 의사결정 능력, 사회적 관계에 관련한 이 능력, 요거 때문에 커져가지고 오늘날에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건 간단히 보겠습니다. 뭐 앞으로 반복되겠지만은요.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삶을 용이하게 하면서 생존, 번식하는 것과 관련된 적응. 그러니까 타인의 의도를 빨리 알아채서 잘 대응하고, 누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누구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정확하게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고, 사회적 권력을 가지거나 조종하는 것 등과 관련된 뭐 이런 그 사회적 관계, 역학관계 속에서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머리가 커진 거 아니냐. 그게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고고학적인 증거는 이렇게 됩니다. 뇌 용량이 이 진화의 순서로 이렇게 증가해 왔다. 사회적 뇌가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침팬지나 아르디피테쿠스 등은 한 400cc나 400cc 미만 정도였는데, 얘들은 한 50마리 정도가 이렇게 이제 하나의 밴드를 이루고 살아가거든요. 침팬지는 그거에 맞는 게 한 요 정도 용량이고, 그다음에 이제 진화하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등으로 진화하면서 여기 이제 커졌다는 거예요. 한 400에서 900 사이로. 물론 여러 종들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그 이제 공동체 규모가 커지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호모 에렉투스, 호모 하이드렌시스 이렇게 되면은 900cc를 초과하는, 요건 한 100명, 100여 명, 150명. 그 다음에 이제 그 1200cc를 초과하는 종은 호모 네안데르탈인과 우리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결국 요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 용량은 이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서 그에 상응하여 증가해 온 거 아니냐. 결국 우리 뇌의 팽창을 이끈 동력은 우리의 사회생활, 공동체가 커지면서 커진 거다. 단순히 도구를 잘 다루고 뭐 자연 환경을 다스리고 이러려고 커졌다기보다는 요거에 따라서 커졌다라는 게 요게 사회적 두뇌 가설입니다. 그래서요, 그 유명한 던바의 수가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던바의 수. 들어보셨어요? 던바. 이게 이제 오늘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학생들한테 이제 상식적인 이제 그런 얘기죠. 던바의 수. 150명. 150명. 즉, 우리 현생 인류, 우리 뇌가 한 그 정도에 맞춰서 진화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피질 비율이 증가했는데, 신피질 비율과 여기 쓴 것처럼 영장의 신피질 비율도 증가했고 용량도 증가했다는 거예요. 집단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래서 집단이 이렇게 1명, 5명, 10명, 50, 100, 한 150명 정도까지 쭉 이렇게 과거로부터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침팬지나 이거부터 쭉 진화해가지고 오늘날에 우리 뇌의 신피질은 한 150명 정도를 다루는 그 수준까지 커진 거다.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서. 직접 관리. 그렇죠.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여기 이제 던바의 수라 그래서 유명한 얘기입니다. 150명. 영국 진화심리학자 로빈 던바에 따르면 한 개인이 맺고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상한선이 존재한다. 의식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대뇌 신피질 용량과 영장류 집단의 규모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는 한 개체가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계의 수와 질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다룰 수 있는. 그래서 이제까지 연구를 통해 추정해보면 인간의 뇌는 한 150명 정도,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족 조사도 그렇고 현재 어떤 시족 집단 규모도 153명 뭐 그래서 현대인의 경우에도 조사해 보면은요 한 사람이 맺는 사회적 관계를 종합해보면 한 150명 정도 연관된다. 그래서 요거 연관된 게 그 조 지라드의 250명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요거 유명한 사람이에요. 조 지라드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자동차 판매하는 자동차 세일즈맨입니다. 자동차 사세요 해가지고 한 사람인데 그러려면 이제 그 아는 사람한테 팔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인간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 소개받아서 또 자동차 팔고. 근데 이 사람이 조사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 오는 사람들의 수를 관찰하여 사람에게는 한 250명 정도 인간관계 네트워크가 있다. 250명 정도 한 사람은 한 250명 정도 딸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고객에게 정성을 다하면 250명의 고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믿음하에 이제 조 지라드가 아주 유명한 뭐 그런 그 세일즈맨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요게 그 대충 그렇게 돼 있어요. 저 얼마 전에도 그 코로나 인정하면서 처에 누구야 저기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장도 대충 그 좌석이 한 신부 측 100명, 신랑 측 100명. 그러니까 한 150명 정도로 예상하는 거죠. 좌석에 앉는 사람 100명 하니까 그 결혼식장 규모도 대충 요거에 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대충 맞아요. 대충 뭐 딱 들으면 현대 사회는 좀 더 이제 많으니까요. 한 250명 얘기를 하겠지만 250명이라는 게 직접 몰라도 또 그 사람의 부인도 데리고 오고 막 이러니까요. 그죠? 애들도 딸려오고 하니까 한 250명 된 거죠. 대충 한 150명 정도. 이게 던바의 수라고 아주 유명한 수입니다. 우리 뇌가 다룰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150명 정도다. 근데 150명이면 어떻게 보면 많아 보이지도 않잖아요? 150명? 이게 많은 걸까? 그죠? 왜냐면 우리 이제 스마트폰에는 뭐 200~300명 이상 뭐 저장돼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옛날에는 그게 없이 그냥 다 스마트폰 이런 게 없이 기억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두 명이 맺는 관계, 1대1 관계. 1대1 관계라는 게 뭐 별게 아니라,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저기 아빠랑 그 아들, 아빠랑 딸, 그죠? 딸과 엄마, 사촌, 그죠? 저 할아버지와 누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명이나 150명 집단을 봤을 때, 집단 내에서 봤을 때, 누가 무슨 관계냐, 그 1대1 관계. 그거만 한다고 해도, 5명이면은 관계가 10개인 거예요. 얘랑 나는 아빠, 엄마에는 이 사람은 나의 삼촌, 이렇게, 그죠? 10개고. 15명이면 100개, 45명이면 1000개, 150명이면 10,000개 이상. 정확히 안 썼습니다. 10,000개 이상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게 알아야 될 게. 누가 무슨 관계인지. 그러니까 단순히 뭐 친족 관계를 떠나서 쟤랑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이관계에서 그게 제일 골치 아프잖아요. 얘한테 이 얘기를 하면 얘가 또 혹시 쟤한테 그 얘기 하지 않을까. 그죠? 그런 걸 다 따져야 되니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관계를. 그러니까 여기 쓴 것처럼 이게 엄청 많은 거예요. 150명이면은 정말 1대1 관계만 해도 엄청 많고 또 1대1 관계가 아니라 집단적 관계도 있잖아요. 이게 한 묶음으로 묶여가지고 얘들은 그죠? 한 그룹이고 얘들끼리는 친한 친구인데 또 얘랑은 또 다르고 게다가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서로 싸웠다가도 좋아지고, 그죠? 또 누구는 결혼했다가도 헤어지고, 그것도 다 기억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그러니까 그 변화를 모두 추적하면서 관리하는 데에는 정말 매우 큰 정보 처리 용량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뇌가 이렇게 한 150명 정도를 다룰 정도로 진화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150명이 모여서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살았다는 건 아닌데 그 정도 관리할 정도로 뇌가 커졌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 네안데르탈인도 그렇고 사피엔스도 그렇고 오늘날의 부족 사회를 봐도 실제로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 같이 자고 그죠? 먹고 사냥하고 하는 집단은 침팬지를 넘지 않아요. 한 30명에서 한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그거는 정말 친한 친구가 되는 거죠. 가까운 혈족이 되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 가지고 살 수 없거든요. 그 주변 옆에 다른 또 그 무리랑 좋은 관계가 물론 혈연 관계겠죠. 좀 떨어져 나간 그죠? 대가족이 떨어져 나간 혈연 관계일 텐데요. 그래서 그 150명이라는 게 150이라는 던바이즈라는 게 150명이 모여서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모여서 사는 집단은 뭐 한 40~50명 정도였을 것이고 하지만 그 주변과도 아주 긴밀하게 사실 그렇잖아요. 다른 바로 옆에 그 무리에 누구가 어떤 관계인지 아는 것도 상당히 유리할 때가 있거든요. 걔가 또 와가지고 나한테 어떤 도움을 구하지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한 요 정도로 커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커진 게 한 언어가 한 1,500명. 한 1,500명 정도 되면은
한 그 새로운 언어가 하나 정도 생기죠. 언어가 생겨요. 그래서 언어 얘기는 또 나중에 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뭐 그런 것과 연관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요 덤바해수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날의 그 학생들한테는 아주 상식인 그런 숫자입니다. 150명 덤바해수. 그래서 이 덤바해수에 따라서 요즘 기업 경영도 이렇게 해요. 이런 데 있어요. 기업 경영도. 그러니까 이거 군대 조직도 사실 이게 대충 맞습니다. 군대 150명이 중대급이거든요. 중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대를 넘어가면 잘 모르거든요. 그죠? 그게 그 원리라는 거예요. 요거의 그 어떤 조직이 오늘날의 공무원 조직, 군대 조직 같은 보면은 비슷하게 요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대, 뭐 그죠? 군대 이런 식으로 중대급 해서 그 다음에 기업 경영에서도 이게 대기업이 되면은 서로 너무 모르고 다 할 수가 없고 사실 회사 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뿐만 아니라 요 관계 이런 게 중요한데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걸 적용해 가지고요 어떤 부서를 새로 만들거나 뭐 키울 때 150명 정도를 한계를 해서 넘어가면 분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직 관리를 적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 정확히 모르는데 뭐 그런 일이 있다는 건 들었습니다. 경영에도. 컴퍼니네요. 예, 그렇죠. 컴퍼니. 컴퍼니고. 그렇죠. 이 친구로 돼 있는 바로 그 얘기죠. 컴퍼니.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뇌과학적인 그런 근거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덤바의수 150명. 그래서 결국 지금 요 읽었던 구절, 그죠? 자,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 사회적인 관계를 다루는 그것 때문에 우리 뇌가 커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물론 뭐 솔직히 우리는 모른다라는 말이 뭐 맞긴 맞죠. 정확히는 모르죠.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십시다. 또 나간 얘기 다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또 나와요. 인간의 또 다른 이례적 특징은 직립보행이다. 그죠? 대초원에서 똑바로 서면 사냥감이나 적을 찾기가 쉬워진다. 근데 요런 게 사냥감이나 적을 찾기가 쉬운다는 게 요게 요런 관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점이죠. 그죠? 이 자연 세계에 대한 적응성에 대한 주로는 관점이에요. 그죠? 그 사회적 관점보다는 요쪽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잘 뭐 피하고 식량 잘 구하고 생존 번식하는 요런 쪽의 라인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는요. 그죠? 사냥감, 적을 찾는다 이런 거. 그리고 이동에 쓰이지 않게 된 팔이 남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용도, 예컨대 돌을 던지거나 신호를 보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 자, 28페이지로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팔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날수록 그 주인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진화의 압력에 따라 우리는 손바닥과 손가락에 신경이 집중되고 섬세한 근육이 자리 잡게끔 진화하였다.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손가락의 발달이 엄지죠. 엄지. 우리 다른 그죠? 해부학적으로 다른 침팬지나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 엄지가 정말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고 이렇게 결합된다. 이 엄지가 엄청 중요해요. 다른 애들은 잡으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잡거든요. 그죠? 나무 잡 이렇게 엄지를 그냥 엄지랑 같이 이렇게 잡죠. 같이. 그죠? 침팬지들은 이렇게 잡는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잡죠. 이게 엄지가 엄청 중요해요. 엄지가 엄청 중요합니다. 엄지가. 그렇다고 해서 엄지가 제일 힘이 센 건 또 아니에요. 이게 해부학적으로 제일 힘이 센 손가락이 어딜까요? 제일 힘이 센 손가락 어딜까요? 힘이 제일 센 손가락. 이게 불이 났을 때 창문에 매달리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죠, 이거만 있으면 매달리다는 겁니다. 엄지로 매달리지 못하죠. 누군지 엄지가 세다는데 엄지를 어떻게 매달려요? 저 엄지가 아니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손 다치신 분들 요거만 살아 있으면 거의 제 기능을 하고 할 수 있어요. 엄지랑 요거 두 개만 살아 있으면 엄지랑 두 개만 해서. 그 다음에 이게 이 셋째랑 넷째는 이게 사실 신경적으로 따로 가지 않아 하나로 돼 있어. 이게 사람 따라 다르더라고요. 저 정확히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람 따라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은 이게 가는 게 3개인 사람도 있고 4개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개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안 돼, 이게 뭐 따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새끼랑 넷째는 이게 잘. 요게 잘 안 돼. 남자들이 자를 때 이것도 자르는 자, 그래서 이제 그 팔이 자유로워지면서 우리 손가락.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또 그 어릴 때 어린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릴 때 이 손 운동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왜 중요하다 그래요? 가서 아기가 아기도 없어요. 그래서 아기 앞으로 키우실 때 이거 그죠? 저희 아기도 그래서 엄청 어릴 때부터 막 18개월에 막 글을 썼어요. 이거 지금 막 시켜가지고 이렇게 자꾸 글을 쓰게 하고 손가락 이 손과 뇌의 협업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가르쳤는데 확실히 빨리 깨우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달하면은 연결돼 있으니까 뇌가 이제 발달한다는 거예요. 뇌 그 관련된 그 부위가 특히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손가락. 그래서 요 팔이 자유로워지면서 우리는 그 정말 섬세한, 그죠? 정말 섬세한 근육이 자리 잡게 진화했죠. 이 섬세함은 오늘날의 로봇도 따라갈 수 없는 섬세함입니다. 이건 정말. 그 얘기 나중에 제가 인공지능 얘기 혹시 나오면 그때 또 다시 또 하도록 하시고요. 요거.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은 손으로 매우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다. 특히 복잡한 도구를 만들고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딱 그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이 뒤에도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요게 유발 하라리가 요거를 놓쳤나 아니면은 이제 쓸 수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도 직립보행.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이족보행 동물이다. 그 다음에 로고스의 동물이다. 딱 이제 두 가지를 정했거든요. 인간은 발이 두 발 동물이고, 그 다음에 그 로고스.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정말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두 발로 걷는다는 것. 침팬지도 사실 두 발로 완전 직립보행은 아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요. 그죠? 완전 직립보행을 조금은 할 수 있지만, 완전 직립보행은 아니고. 인간만이 바로 서가지고 이제 직립보행을 하는 그런 존재인데,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어마어마하게. 다른 관점에서, 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장 직관적으로는 야, 두 발로 섰으면 팔이 자유로우니까 지금 쓴 것처럼 이건 물론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특히 유발 하라리가 주장하는 것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41페이지의 맨 마지막 문장이죠. 41페이지 맨 마지막 문장. 그죠? 41페이지 맨 마지막 문장. 호모사피엔스가 세상을 정복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만 있는 고유한 언어 덕분이었다. 라는 건데요. 이 고유한 언어의 그 필수 조건, 필요 조건, 그러니까 충분 조건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 조건이 되는 게 이게 뭐겠습니까? 예? 그죠? 이 언어는 발화기관의 발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그 네 발에서 두 발로 걷게 되면서 자유를 얻게 된 게 두 팔도 있지만 가장 자유롭게 된 게 뭘까요? 가장 네? 입.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이거는 우리가 딱 그 강아지나 이를 키워본 사람은 아십니다. 강아지들 키우시나요? 강아지나 고양이? 여기 써 있구나. 인간은 두발 동물이다. 직립보행. 그래서 이게 정말 뚜렷해요. 그죠? 인간과 다른 동물들과의 뚜렷한 차이점으로 가장 명확하게 말을 딱 봐도 그죠? 직립보행. 근데 일반적인 해석은 이거거든요. 그죠? 지금 이번 하루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두 발로 걷게 되면서 두 손이 자유를 얻게 얻었고 두 손을 사용하여 그죠? 근육, 엄지 다 발달의 여러 도구를 만들고 만물의 현장이 되었다. 두 팔, 그죠? 손으로 많은 걸 해서 이 맞긴 맞아요. 이거 맞긴 맞는데 더 중요한 건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거 가지고 부족하고 지금 언어라고 있어요. 분명히 유발 하라리도 그죠? 가장 중요한 건 고유한 언어라고 그러는데 언어를 말을 하려면은 입이 자유로워야 돼요. 입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다. 우리는 두 발로 걷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입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딱 동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앞에 동물들은 다 입으로 해요. 그죠? 뭐든지. 그죠? 이 강아지. 입으로 물고 가도 말할 수 없잖아요. 물고 가고, 주면 그죠? 요즘, 지가 또 간식 알아서 간식을 막 입으로 막 벗겨서 먹으려고 그러고. 그죠? 뭐든지 입으로 해요. 뭐든지 입으로. 입부터 먼저. 그죠? 또 이렇게 막 의사소통도 입으로 막 핥고, 그죠? 입으로 핥아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도 짖긴 짖지만, 기본적으로 네발 동물들은 다, 그죠? 강아지, 돼지, 고양이, 모든 네발 동물들은 입이 자유롭지 못해요, 결코. 입으로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입으로. 그죠? 입으로 많은 걸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두 발로 섰다는 게 바로 입이 자유로워졌다는 건데, 이게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입이 자유로워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대가 발달하고, 음성 언어, 드디어 언어를 가질 수 있게 됐다니. 이게 정말 중요한, 이 유발 하라리, 그 전제의 필수 조건이 되는 게 그 직립보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그리하여 고도의 음성 의사소통 수단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음악의 존재가 되었으며 음악도 좋아하시잖아요. 음악 상징적 언어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지만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직립부행이 필수적입니다. 입이 자유로워졌다는 거. 자,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음악 얘기인데요. 음악 관련된 얘기는 뭐 나중에 한참 뒤에 우리가 또 재미있는 책 같은 게 있으니까 읽어보시겠지만 나중에 한참 뒤에요. 이게 아니라 요거구나. 직립부행을 통해 네 발에 비해 현격히 향상된 리듬 제어 능력, 운동 제어 능력이 이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발로 서는 것은 네 발로 서는 것에 비해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방법 중 하나는 끊임없이 리듬을 타면서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서 있으니까 쉬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어린애들 처음에 일어서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왜 직립병이 어렵다는 걸 언제 알 수 있냐면은 이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알 수 있어요.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애들 보고 차르기나 뭐 가지고 사람 만들어봐라 그러면 사람 못 만들어요. 쓰면 다 넘어져 버려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는 쓰니까 딱 쓰지만은 사실 서 있으면서 계속 뭔가 리듬을 탑니다. 이게 이렇게 리듬을 타지. 이게 그죠? 두 발로 선 사람을 만드는 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얘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안에다가 어떤 그죠? 기둥을 박아놓고 이렇게 붙인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어려워요. 이게 해보면 실제로 해보면은 그죠? 두 발로 선 어떤 그 입상을 만든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사실 리듬 타는 거예요. 리듬 타면서 걸어가면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 비탈길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막 뛰어내려가면 안 넘어지듯이. 그죠? 정말 어려운 거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리듬, 그죠? 리듬 조율 능력, 또 뇌의, 그죠? 신경 능력이 발달하면서, 그죠? 음악적 인간이 진화한 겁니다. 음악. 그러니까 직립부행하지 않았다면 음악적 인간도 진화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춤추는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음료 광고인데요. 광고의 한 장면 딱 보시면 그걸 알 수 있죠. 그죠? 이게 야 코끼리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물에서 막 춤춥니다. 근데 딱 보고서 야 이거 말이 되냐? 코끼리니까 네 발로 춤춰야지. 네 발로 한번 춤춰보세요. 이게 자세도 안 나오고 재미도 없고 그냥 뻔해요. 네 발로 춤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코끼리지만 직립시켜가지고 막 엉덩이 흔들게 만드는 거지. 그죠? 바로 우리는 두 발 동물이 되면서 입이 자유로워졌고 리듬감까지 엄청나게 진화하면서 음악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음악. 음악하고 뗄 수가 없어요. 이 두 발 직립부행은. 자, 그래서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히 언어의 발달하는 것은 특히나 중요한 얘기죠. 이게 없으면 우리 언어는 발달할 수가 없었다. 자, 다시 오겠습니다. 이제 28페이지죠. 그죠? 28페이지. 인간이 도구를 만들었다는 첫 증거가 나타나는 시기는 약 25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도구를 만든 거예요. 이거 도구를 사용했다는 거랑 달라요. 사용하고는. 그죠? 사용은 뭐 지금 침팬지들도 하잖아요. 그죠? 침팬지도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개미굴 쑤셔가지고 개미 핥아 먹기도 하고 약간 도구를 다듬기도 하고요. 그죠? 막대기가 있으면 나뭇가지에다가 나뭇잎 좀 떼어버리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는 건 하는데 도구를 만드는 거는 아까 해놨나? 만드는 거는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아주 사실 단순한 얘기인데요. 그냥 도구를 깨가지고 우리가 뗀석기라고 여기 써놓은 것 같은데 어디서 써놨나? 여기서 써놨구나. 요게 호모, 그죠? 말 그대로 호모. 그게 또 이게 다른 거예요. 오스트랄피테쿠스도 도구를 사용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침팬지도 사용했는데 오스트랄피테쿠스도 이런 걸 나뭇가지나 이런 걸 뭐 가지고 했겠지만은 직접 도구를 만든 것. 그래서 우리가 호모 하빌리스라 그러는데요. 요 호모 속이 나온 요 때쯤부터 여기 250만 년 대충 우리가 도구를 만들었다. 그래서 요 하빌리스란 뜻이 뭐 손재주란 뜻입니다.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란 사실은 뭐 좋지도 않아요. 그냥 어쨌든 돌을 깨서 쓴 거예요. 깨서. 그 전까지는 돌멩이를 던졌겠지. 근데 얘는 돌을 깨가지고 그죠? 깨서 날카로운 면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예요. 사실 뭐 크게 발달한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 도구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그 정도 도구를 만들려고 우리 뇌가 이렇게 커졌냐?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뇌가 커진 거는 사회적 능력, 같이 어울려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고 도구 이거는 그렇게 큰 우리 뇌의 용량과
큰 상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 어쨌든 그 정도예요. 그냥 돌 깨서 만든 뗀석기 정도 사용했다. 그래서 요게 한 250만년이 그겁니다. 250만 년 전으로 올라간다 얘기가. 그래서 도구의 제작과 사용은 고고학자들이 고인류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호모를 나누는 기준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른 존재들하고. 하지만 직립보행은 단점이 있다. 지난 수백몇 년간 우리 영장류 선조들은 머리가 상대적으로 작고 네 발로 기는 몸을 지탱하는 골격을 진화시켜 왔다. 그러다가 직립자세에 적응하면서 상당한 도전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바나로 정글에서 사바나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작된 건데요. 특히 유달리의 커다란 두개골을 골격이 비계처럼 지탱해야 했기에 더 그랬다. 인간은 높은 시야와 부지런한 손을 얻은 대가로 오늘날 허리가 아프고 목이 뻣뻣해졌다. 뭐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뭐 또 뭐지 뭐 치질이 걸린다는 거, 그죠? 치질 이런 거 다 이거죠. 그죠? 허리 디스크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건 다 익히 알려진 얘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여성은 더 큰 비용을 치렀다. 똑바로 서서 걸으려면 엉덩이가 좁아야 하므로, 그죠? 엉덩이가 크면 옆으로 퍼지니까 잘 걷지 못해요. 그래서 아기가 나오는 산도가, 그죠? 아기가 나오는 게 좁아지는데 하필이면 아기 머리가 점점 커져가는 기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분만 중 사망은 인간 여성에게 주요한 위험이 되었다. 아기 뇌와 머리가 상대적으로 작고 유연할 때, 그죠? 유연할 때 일찍 출산하는 여성이 더 살아남기 쉬웠고 더 많은 아기를 낳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자연 선택은 이른 출산을 선호했다. 사실 다른 동물과 비교할 때 인간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많은 시스템이 덜 발달된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다. 그래서 갓 태어난 망아지는 곧 걸을 줄 알고, 그죠? 고양이는 생후 몇 주만 지나면 어미품을 터나 혼자 힘으로 사냥에 나선다. 그죠? 그래서 그에 비해 인간의 아기는 무력하며 여러 해 동안 어른들이 부양하고 지키고 가르쳐줘야 한다. 인간의 사회적 능력이 뛰어난 것도 이 덕이요. 특유의 사회적 문제를 안게 된 것도 이 탓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능력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애당초. 그렇게 이제 같이 지나간 건데, 물론. 혼자 사는 엄마는 줄줄이 딸린 자녀와 자신을 위한 식량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자연계에서는 그 수컷은 그냥 번식만 하고 암컷이 다 기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유전자는 살아남지 못하니까 수컷의 유전자도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컷도 뭔가 도움을 줘야 돼. 그러니까 다 그게 사회적 능력이죠. 그죠? 그래서 아주 뭐 복합적인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결국 핵심은 사회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 이런 일들이 다 우리 뇌를 이제 크게 하고 사회적 그 지능, 사회적 그 능력을 그 향상시키는 쪽으로 진화한 압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키우려면 가족의 다른 구성원 및 이웃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죠? 부모 둘로도 부족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을 키우려면 부족이 필요했고, 따라서 진화에서 선호되는 것은 강한 사회적 결속을 이룰 능력 있는 존재였다. 게다가 인간은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사회화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보다 더 길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결과 우리는 오늘날 반려동물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이런 존재가 없어요.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존재가. 다른 동물들 중에서 아무리 침팬지라도 뭐 반려동물 기릅니까? 그러지 않죠. 그죠? 근데 인간은 그 귀여움, 그죠? 주변에는 귀여운 동물들을 기르거든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그 만족도를 얻고요. 그게 다 우리 사회적 뇌. 그러니까 이 양육 본능이 그것도 나중에 또 물론 할 게 많네. 어쨌든 뭐 할 게 많습니다. 이것저것 말씀드리겠지만 양육 본능이 한편으로는 성 본능보다, 성욕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왜냐면 성욕은 젊을 때 좀 사실 좀 그렇지, 이제 뭐 제 나이쯤 되면 뭐 그런 거 관련도 없는데, 그러나 이 귀여운 동물, 어린 아기, 어린 뭐 강아지, 고양이는 애들도 좋아하고 젊은 사람도 좋아하고 뭐 중년, 뭐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남녀노소 없이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귀여운, 주변에 있는 귀여운 존재를 보살필 줄 아는 거. 근데 예전에는 주변에 있는 귀여운 존재는 인간 아기밖에 없지. 예전에는, 그죠? 예전에는 뭐, 우리가 가축을, 개를 맨 처음에 가축화했는데 해봤자 뭐 15,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수백만 년 동안에는 뭐 이제 애완동물이나 뭐 가축이 없었던 거거든요. 없었는데 우리는 강력한 양육 본능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아까 40-50명 집단 내에서 주변에 좀 귀여운 아기가 있으면은 어쨌든 나랑 유전자가 몇 %라도 섞여내거든요, 다.
그러니까 걔를 보살펴주면 무조건 내 유전자는 일단 유전자 보존에 유리한 거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양육 본능이 진화했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 그 반려동물 이렇게 귀여워하고 맨날 그 유튜브에 올리고 보면 사람들 좋다 그러고 하는 게 여기서 온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주 우리 문화를 설명하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포유동물은 자궁에서 나올 때 말하자면 유약발라 구운 도자기 같은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재성형하려면 긁히거나 깨질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인간은 용광로에서 막 꺼낸 녹은 유리덩어리 같은 상태로 정에서 나온다.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게 가공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교육시켜 기독교인이나 불교도로도 자본주의자나 사회주의자로도 호전적 인물이나 평화를 사랑하는 인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요. 정말 인간은 뭐 다른 존재에 비해서, 그래서 인간도 물론 한계가 있지만 다른 존재에 비해서 정말 유연한 존재로 그렇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1930년대 그 침팬지를 인간처럼 키우겠다 해가지고 그 심리학자가 자기가 애를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하고 침팬지 아주 똑똑한 침팬지, 애기 침팬지 8개월 된 앙컷 침팬지를 똑같이 기르겠다. 인간한테 주는 거를 얘한테 똑같이 언어 교육 뭐 습관 이런 거 다 똑같이 교육시키겠다 해가지고 둘을 똑같은 옷 입히고 똑같이 길렀어요. 그 자기 애기랑 8개월 된 침팬지를 똑같이 길렀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어떻게 됐을까? 결과는 그죠? 애가 오히려 침팬지처럼 되고 애가 침팬지처럼 막 벽 핥고 긁고 헉헉대고 그래서 이제 실험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팬지가 인간을 따라한 거는 몇 개 없고 오히려 애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 침팬지가 원래 따라하기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만큼 그렇게 이렇게 그죠? 따라하기도 잘하고 이렇게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애가 침팬지를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가정한다. 뇌가 크고 도구를 사용하며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복잡한 사회적 구조를 갖추면 크게 유리할 것이다. 인간은 분명 이런 특징 덕분에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게 맞기는 맞는 얘기인데 이거 가지고 충분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죠? 필요하기는 충분하진 않다. 하지만 인간은 200만 년 동안 이런 특징을 지녔음에도 계속 연약한 주변부 존재일 뿐이었다. 그래서 100만 년 전 인간은 뇌가 크고 날카로운 돌도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30페이지입니다. 포식자를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았고 큰 사냥감을 잡는 일은 드물었다. 그렇죠. 사바나에서 뭐 큰 사냥감 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 사냥감 잡는 건 뭐 사자나 이런 애들이 잡았지 우리 인간은 그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 당시에는 그 정도 협동 정도 수준도 그 정도도 아니었고 어쨌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식물을 채취하고 벌레를 주워 담고 작은 동물에게 몰래 접근하며 다른 힘센 육식동물이 남긴 썩은 고기를 먹었다. 그러니까 아마 하이에나의 그 초기 호환 정도, 그 정도였을 거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초기 석기의 가장 흔한 용도는 뼈를 쪼개 골수를 빼는 일이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원래 생태적 지위가 그것이었다고 믿는 연구자들도 일부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라기보다는 아마 사바나에서는 보통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뭐 다른 또 환경에서는 또 다르게 했었겠지만은 다르게 적용했겠지만은요. 그래서 딱따구리가 나무 속에서 벌레를 꺼내는데 특화됐듯이 최초 인류는 뼈에서 골수를 꺼내는데 특화했다는 것이다. 왜 하필 골수였을까? 예컨대 한 무리 사자가 기린을 쓰러뜨린 뒤 뜯어먹고 있는 것을 당신이 보았다고 하자. 당신은 이들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끈기게 기다린다. 하지만 차례는 아직 멀었다. 사자가 남긴 것은 하이에나와 자칼의 몫이다. 당신은 감히 거기에 끼어들지 못한다. 당신과 당신의 무리는 이들의 식사가 끝난 다음에야 좌우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다가가서 남아있는 잔해 중에 먹을 수 있는 조직을 찾아 열심히 먹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 뗀석기 가지고요. 이렇게 그 힘줄 자르고 뼈 깨고 그래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역사와 심리를 이해하는 열쇠다. 먹이사슬에서 호모속이 차지하는 위치는 극히 최근까지도 확고하게 중간이었다.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은 자기보다 작은 동물을 사냥하고 식물을 채취해왔으며 지속적으로 대형 포식자에게 사냥을 당해왔다. 그래서 인간의 몇몇 종들이 대형 사냥감을 정기적으로 사냥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한 40만 년 전 정도, 뭐 하이델베르그 인시스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인간이 먹이사슬의 정점에 뛰어오른 것은 불과 한 1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하면서부터였다. 중간에서 꼭대기로 단숨에 도약한 경우가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 자, 31페이지 거기까지만 읽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던 다른 동물, 예컨대 사자나 상어는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그 지에 올랐다.
그래서 생태계는 사자나 상어가 지나친 파괴를 일으키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사자의 포식 능력이 커지자 가젤은 더 빨리 달리는 쪽으로 진화했고 하이에나는 협동을 더 잘하도록 진화했으며 코뿔소는 더욱 산화지도록 진화했다. 이에 비해 인간은 너무나 빨리 정점에 올랐기 때문에 생태계가 그에 맞춰 적응할 시간이 없었다. 게다가 인간 자신도 적응에 실패했다.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는 대부분 당당한 존재들이다. 사자나 이런 애들이 당당하다는 거예요. 사자는 수백만 년간 지배해온 결과 자신감을 가득해진 것이다. 반면에 사피엔스는 중남미 후진국의 독자에 가깝다. 인간은 최근까지도 사바나의 패배자로 지냈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에 대한 공포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때문에 두 배로 잔인하고 위험해졌다. 치명적인 전쟁에서 생태계 파괴하기까지 역사적 참사 중 많은 수가처럼 너무 빠른 쪽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이블 하라리 약간 해석이 들어간 얘기인데요. 뭐 더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의 생태적 지위가 그 정도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짐승의 그 남긴 고기를 처리하고 그 호모 속에 처음 그 생태적인 지위가 그다음에 그 돌도끼 사용처를 봐도 뭐 그 정도 아니었느냐. 이거 돌도끼 가지고 어떻게 큰 동물을 잡겠습니까? 그냥 돌도끼랑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이런 돌멩이 끝에 좀 깨지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큰 동물을 잡아요? 그죠? 못 잡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그 정도로는 안 됐을 것이고 이제 그 뇌가 엄청 커진 협동이 되는 한 요 정도 호모 하이데르니스나 네안데르탈 정도 와야 우리가 이제 커다란 동물을 그것도 간신히 잡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게다가 이제 불까지 다스리면서 불 얘기는 다음 시간 나옵니다. 그죠? 다음 시간 나오는데요. 불 얘기는 바로 다음 시간 나오는데 해야만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정도, 그죠? 딱따구리처럼 그 정도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뭐 그렇게 개체수도 많지 않았다고 여겨지고요. 자, 오늘 어쨌든 이제 이 배경적인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불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얘기도 나오겠네요. 다음에 잘하면은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